스카이어 서프 타임즈 2024년 4월 21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필요하시면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편집한 내용은 18개월째 생산자 물가 마이너스 중인 중국, 점차 일본어 된다, 물음표를 붙인 제목을 냈습니다. 김지섭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삼성증권 정성태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분석을 했다는 것을 인용해서 중국의 일본화 지수 1995년 일본과 비슷이라는 게 이제 핵심 전달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디프레이션이 길어지는 중국 경제가 점차 일본화 되어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990년대부터 잃어버린 30년을 겪으며 물가 하락과 저성장의 늪에 빠졌던 일본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다. 전에 듣는 표현식이죠. 중국의 이와 같은 현상은 경제 전반에서 자본은 과다하고 유효 수요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읽어봤는데 너무 추상적인 거로 갖다 붙인 것 같아요. 중국 경제는 성장률 둔화로 디플레이션 위험이 높은 상황이지만 마이너스 금리를 시행 중인 일본과 달리 금리 인하의 여지는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얘기했는데, 약간 그 시기가 좀 현재 시기가 아닌 이제 과거의 그 상황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일본이 이제 마이너스 금리 끝내고 이제 금리를 조금씩이라도 인상을 해서 인플레이션 쪽으로 유도한다는 것까지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리고 그 저만 하더라도 그 이 국내 뉴스만이 아니고 야후라든지 또 그 야후 재팬 뉴스 이런 걸 통해서 정보를 취득을 하고 있는데 연초부터 일본 언론은 중국의 잃어버린 30년 기사는 수없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거를 이제야 취급해보는 한국 언론이라고 제가 좀 꼬집고 싶고, 그리고 그동안에 중국이 달러 패권에 도전을 보고 했지만은, 어, 그 전에 이제 미국은 죽이는 거다, 중국을. 그렇게 이제 흐름을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일본을 그 잃어버린 30년을 만들 때는 금리를 가지고 한 게 아니고 환율로 공격을 했죠. 그래서 그게 고정환율제였으니까 너희들 너무 그 하다. 그래가지고 엔화를 그 가치를 올렸죠. 그래서 수출이 안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무너진 건데 중국은 그거가 아니고 금리 가지고 지금 공격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이 모두 중국 그 달러가 패권을 세계 패권을 유지하기 때문에 써먹을 수 있는 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중국에 미국 자본도 꽤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율 고지는 안 되고 금리 가지고 공격을 함으로써 중국이 좀 말하자면은 그 제조 강국으로서 끌어올리는 강해지는 것을 지금 미국은 조절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의 금리가 지금 안 내리는 이유도 근본적으로는 경기가 좋은 것도 있지만은 제 생각에는 중국이 더 죽을 때까지는 안 내릴 것 같아요. 중국은 이제 자기네들이 버티기 위해서는 금리를 내려야 되는 쪽으로 얘기를 하면은 격차가 심해질수록 위안화 가치는 더 떨어질 거고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수출은 조금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수입 물가 비싸지고 이런 등등이 있으니까 어쨌든 그 고난도의 그 금융 그 글로벌 금융 세력들의 그 머릿속으로 돌아가는 거를 일반
저 같은 서민이 알겠습니다만은 나름대로 그렇게 이제 좀 생각이 든다는 거죠. 어, 그래서 그 또 다른 뉴스를 보면은 국채 장단기 금리 역전 경기 침체 공식 깨졌나 좀처럼 식지 않는 미국 경제라고 최원정 기자가 조선 비지에서 이번엔 보도를 했는데 22개월째 장단기 금리 역전된 미국 경제는 여전히 호호하다, 좋다. 이런 건 또 중국말 갖다가 써버렸네. 20일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미국의 장단기 금리 역전은 2022년 7월 6일 2년물 2.99%, 10년물 2.93% 최종 호가 수익률 기준으로 처음 시작이 됐는데 연방준비제도가 그해 3월 금리를 급격히 인상하자 단기금리도 덩달아 오르면서 나타난 현상이었다. 1980년대 이후 최장기간 역전이다. 18일 현지 시각 미국 2년물 국채의 최종 호가 수익률은 4.98%, 10년물 국채는 4.64%보다 34 bp 높았다. 20년물, 30년물 비교해도 2년물 금리가 현재 더 높다는 거예요. 장단기 금리 차에 대해서 이렇게 그 학문적으로 그 잘 소개를 했습니다. 어, 여기에 이제 경기 침체가 예상된다면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빠르게 하락해 금리가 역전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이 경기 침체가 예상된다면이에요. 그래서 이 장기 금리가 그 미래 안 좋다 해서 그 국채 금리가 내려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국채 금리하고 또 그 기준 금리하고는 또 반대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통상 금리 역전 1년 6개월 뒤에 경기 불황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걸 좀 논리적으로 좀 표현을 해 보면은 기준금리를 급격히 인상한다면 만약에 국채 단기 금리가 역전될 것이다. 단기 금리가 오를 것이다. 왜냐하면은 경기 침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데 현실은 호경기로 인플레가 지속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필연적으로 나타날 다른 결과가 되는데 이게 반대 현상이니까 이 기준금리 급격히 인상에 의한 국채금리 단기 역전이라는 것은 인과관계가 무너졌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현실은 호경기 인플레가 지속된다는 것에 대해서 경기 침체 예상이 아니고 다른 원인을 찾아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 다른 원인이 뭘까? 한번 또 좀 진행을 해보죠. 채권 시장 구조 변했나 장단기 금리 경기 침체 예측력 약해져라고 그냥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예상과는 달리 미국 경제 지표는 아직까지도 견고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우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기 국채 수요가 급증 금리가 하락을 했는데 연준을 포함한 각국 중앙은행이 가계의 주택 구입과 기업의 투자 확대를 독려하기 위해 장기채 매입을 늘리면서다. 최근에는 고령화가 심화에 따른 연기금과 보험사까지 장기채 보유량을 늘리면서 장기금리는 과거보다 더 낮게 형성이 됐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네요. 금리 인하 앞둔 한국 장단기 금리 관련 논란이 심화될 듯하다.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장단기 금리 역전을 경기 둔화의 신화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음, 그런데 이제 조금 뭐 올해 들어와서 조금 좋아졌다는 거를 또 얘기는 하고 있어요. 강승원 NH농협투자증권 연구원은 경기 침체 시점이 뒤로
밀린 것뿐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잠깐 반짝이게 경기가 호전된 것은 한국이 그러니까 뒤로 약간 밀렸을 뿐이다 이렇게 현실을 보는 것 같네요. 통화 정책이 완화 기조로 돌아서면 미래 금리 수준이 반영되는 장기 금리가 내릴 가능성이 커지고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견해도 밝혔답니다. 요거 0을 기준해서 이제 내려간 것이 장기 국채 금리가 더 낮아졌다는 것을 그래프로 표현하는 거가 있게 표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 뭐 제가 의견을 한번 정리해 보면은 경제는 물리적 문제가 아닌 심리적 문제다. 그런 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분명 국채 단기 금리가 높으면서도 경기가 좋은 다른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국제 분쟁이 발발하고 미국의 무기 수출이 증가했기 때문 아니냐. 이런 뉴스는 잘 안 나오죠. 미국이 어쨌든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하지만은 사실은 미국 내 돈이 풀린다고 그러죠. 군산 복합체에다가 더해서 미국산 세일가스의 수출량 증가일 것으로 해석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니까 미국만 왜 이렇게 호경기냐? 그게 국제 분쟁이 일어날수록 옛날에는 아유 죄송합니다. 그 중동 그 석유가 오르고 미국 경기도 영향을 받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런 효과가 없다는 얘기죠. 미국이 자체가 세계 최대의 산유국이고 최대의 수출국이 됐어요. 그게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는 또 그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이스라엘하고 그 하마스 이런 거 터지는 거, 이런 거 보면은, 어, 어떤 그냥 음모론들이 그 설득력이 있게 보입니다. 결론은 중국 죽이기가 근본으로 출발하는데 중국 죽이기 위해서 그런 사건들이 또 터지고 그런 거로도 연계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중국이 그 화폐 패권을 자기네들도 한번 해보겠다고 했다가 요즘 깨갱하고 있는 중으로 또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그 이 글로벌 금융 세력들의 그 행보나 또 논리 또 그런 것들은 처음에 금리를 올리기 위해서 미국이 한 거를 보면은 다시 생각을 해보자고요. 갑자기 어떻게 중국에서 팬데믹이 발생하느냐? 그게 전 세계로 전염이 되면서 모든 나라가 국민들한테 돈을 풀기 위해서 재정 적자를 감수하면서 돈을 왕창 풀었어요. 중국도 풀었겠죠? 그러니까 인플레가 된다 이 말이에요. 돈이 완화가 되니까. 그러니까 인플레 잡겠다고 금리를 미국은 또 올립니다. 저는 그게 의도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이니까 미국이 그렇게 금리를 올리는데 5.5%죠. 우리 3.5%까지 열심히 따라갔습니다. 아니 형님 이거 너무 올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힘들어요. 우리 그 부채 지금 이자 갚기 나가고 국민들 죽습니다. 이거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를 항의했을까요? 잠깐 2% 차이는 있지만 3.5%를 꾸준히 미국이 5.5% 가면 우린 그럼 3.5% 간다. 일본은 끝까지 마이너스 금리로 가다가 요즘에 도저히 못 참고 어, 올리려고 하죠. 그러니까 중국을 이제 슬슬 이제 중국 주기가 나타나니까 그 돈을 이젠 일본에 투자하면서 야 이제 니들 주가도 오르고 그러는데 결국 돈을 벌어야 되는 거죠. 글로벌 금융 세력은 주가 오르고 그러는데 일본 그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돈 좀 이렇게 그 주식시장에 좀 내고 은행에도 좀 내서 그러니까 금리를 좀 올려야 되지 않겠어? 그래야 또 글로벌 금융 세력이 돈도 벌고
그러는 거 아닌가? 이제까지 이제 셀프 타임즈라면서 이런 경제 뉴스나 그 금융 이런 쪽은 진짜 문의 아니지만 세상 돌아가는 거를 자꾸 이해하려다 보니까 이런 생각까지 자꾸 정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결론은 국제 분쟁도 중국 주기의 일환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본은 쉽게 잡혔어요. 그래도 같은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니까 환율로 그 프라자 합의로 죽였는데 중국은 아니야 일본처럼은 안 될 것 같아. 그럼 뭘로 공격을 하지? 금리지 뭐 딴 거 있어. 금리로 하자고. 근데 금리를 올리려면은 미국도 올릴 명분이 별로 없는데 음, 인프레를 시켜야지 인프레를. 돈을 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뭔가 사건이 있어야 돼. 그래서 팬데믹도 만들지 않았느냐.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근거 없는 소설로 또 치부를 하게 되죠. 이런 가정을 증거들을 찾아야 되겠죠. 이것이 소설이 아니고 하나의 추론으로서 원인을 찾아보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인데 중국 그 어디죠 그 위안인가요? 아니 그 거기서 발생된 팬데믹의 그 연구소의 그 연구소 자본도 미국 자본이 들어가 있었다며요. 그거 그러면은 거의 확정적인 증거 아니냐? 연구원이 실수로 그거를 뭐 어떻게 내보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그거 저 좀비 영화 했던 그거에서도 나오죠. 깨져가지고 요렇게까지 이제 영화 속에서 답을 다 준 것 같아요. 저는 제 생각에 봐서. 자, 대통령이 전 국민을 실시간으로 가난하게 하고 있는데 본인은 전혀 모르고 있다. 요게 뭐의 표현입니까? 이게 TT 하는 게. 이게 나이 든 사람의 글인데 작성자 안빈낙도라고 블로그 글입니다. 저처럼 매일 뭐 활동하는 사람은 아닌데 이웃 맺기를 해놨는데 조금 개인적으로 알아요. 어, 그 서울 이 S대 출신이고 전산계통에 뭐가 강한 뭐 그런 게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긴 글이지만은 요걸 좀 몇 개 좀 가져왔어요. 그래서 부득이 금리를 안 올린다면 환율이 오르고 물가도 오를 테니 차선이라도 대책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정부와 재정의 역할이 필요한데 돈을 돌게 만들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유통을 정비하고 원가를 절감하게 돕고 또 이게 원가의 그 망령이 또 여기에도 못 벗어나죠. 경쟁을 유도하고 등등등등. 그러자면 정부가 각종 효율화나 국가 사업을 하면서 돈을 써야죠. 그런데 이 정부는 돈을 안 씁니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국가 R&D 예산을 깎고 야당이 주장하는 서민지원금을 외면합니다. 이재명의 25만 원을 외면했다 이거예요. 안 쓰냐 하면 건전재정을 해야 한다고 하지요. 이것은 전통적으로 기획재정부 사람들이 재정 수지는 균형을 유지해야 된다. 수지는 유지해야 된다는 게 이 기획재정부 엘리트들의 사고방식인데 이게 문재인 정부 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팬데믹 때문에. 그런데 이 정부가 한 일은 세수를 늘리는 게 아니고 감세를 했습니다. 그것도 법인세 등 돈 잘 버는 쪽에 세금을 줄였습니다. 여기서부터 냄새가 좀 레프트 냄새가 팍팍 풍깁니다. 이것이 바로 사과 한 알이 만 원이 되는 마법입니다. 그 앞에 쫙 얘기했는데 거기에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결국 부자 감세해주고 그거 땜빵하기 위해 일반 국민들의 과도한 벌칙금 세금에다가 물가고로 인한 고통정권까지 이중으로 삥 뜯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지금 물가는 절반 이상이 대통령의 책임입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다른 건 모르겠고 경제와 국가 재정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잘못하고 있고 윤 대통령이 전 국민이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주장은 그 재정 적자를 이루려 해서 돈을 풀어야 된다는 거로 하는데 저는 그렇게 되면은 그 미래 세대의 부를 지금에 있는 사람이 나만 편하자고 우리 후대를 죽이는 일이다. 우리가 그 뭐 이 미 달러처럼 그 이 화폐 패권 국가도 아니잖아요. 미국이라면은 그건 좀 달라요. 다른데 우리는 적자 재정을 가면은 미래 세대의 부를 우리가 미리 그 훔쳐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에, 나쁜 놈들이죠. 지금 재정 적자를 계속 많이 해간다는 것은 우리는 앞으로 3년간 점점 더 가난해질만 남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 이 사람이 얘기를 안 하더라도 저는 뭐 진즉스럽고 타임즈를 하면서 한국 경제는 저성장 구조의 터미널이 노멀이라고 그 터널이라고 어, 그것을 우리는 쉽게 벗어나기는 어렵고 인고의 세월을 좀 보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거를 다른 말로 얘기했을 때 이제 북한 니북말로 고난의 행군을 할 생각을 해라. 그런데 이제 자기 편하자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욕먹을 각오하고 우직하게 금리를 올려야 합니다. 이재명도 조국도 문재인도 그 누구도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거기 취지에는 망할 기업은 망하게 하자. 어차피 욕먹은 거 너 좀 욕먹고 그리고 물러나라는 뜻으로 들려요. 자, 이게 완전 너무 레프트적이고 그 레프트 이기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너 죽고 나 살자는 얘기거든요. 강남 좌파의 글입니다. 이 글을 쓰는 사람이 뭐그 IT 계통의 사장을 한 20년 가까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더욱 제가 강남 좌파의 글이라고 그냥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원인이 이 사람이 근거한 것이 50% 이상은 대통령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나 원인이 인신 공격적이고 인격 모독적인 것으로 찾아진다면 그것은 원인으로서 포기해야 하고 다른 물리적 현상을 찾아야 된다라고 제가 한 수 좀 제안하고 싶어요. 그리고 금리는 하는 청자가 하는 건지 대통령이 올리라 내리라 하는 게 아니지 않는가. 저보다 나이는 조금 어린 것 같은데 한참 그렇게 그것도 모르면서 글을 쓰느냐. 그러니까 거의 그 한국은행은 그 준독립체나 마찬가지죠. 일본 예를 들어보자고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도 마찬가지죠. 음, 근데 이거는 뭐 정치하고도 연결해서 모든 거를 윤 대통령을 어, 이런 친구들이 아마 조국하고 짝짝꿍이 맞는 친구들 같아요. 자기가 요즘 사업이 잘 안 돼서 아니 회사를 그만 이제 이 사장 자리에서 물러나가지고 지금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사람들의 글이 있다는 것도 이제 비교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네요. 그래서 어, 뭐 직접적인 그 인과 아니 그 인연 관계는 없는 사람이지만 알고는 지내는 알았던 사람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제가 학습한 내용에 DIKW 피라미드란 게 있는데 우리가 그 이 말하자면 성숙해가는 그 지식에 대해서 그 이틀 전인가 그 이 데이터와 정보 인포메이션에 대해서 또 어저께 뉴스는 데이터냐 인포메이션이냐 정보냐 이런 주제로도 한번 제가 다뤘죠. 우리가 그 발전 단계로 가면은 그러니까 이 지혜를 갖는 사람은 참 어떻게 보면 소수일 수도 있겠어요.
어, 여기 지식이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정보 다음에 이제 지식으로 넘어가고 지식이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지혜가 좀 생겨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위스덤에 대해서 영어지만은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지혜다. 난리진에 대해서도 이런 내용들이다. 인포메이션은 또 이런 내용들이다. 그러니까 이게 소수지만은 그 함의하는 그 내용들이 상당히 그 고단수고 고품격적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나이가 먹을수록 우리가 그 통찰을 통해 가지고 지혜로운 우리는 사람들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음, 저도 좀 더 우리 한번 세상을 더 공부를 해 봅시다라고 어, 공고를 하고 싶네요. 저도 계속 배워야 되겠지만은 또 머리가 나빠서 한계도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에, 계속 좀 어떤 그 통찰을 얻고자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을 좀 얘기해주고 싶네요. 하원 민주당 지지로 외국인 지원 법안에 대한 핵심적인 진전 토요일 최종 표결 준비한다. 애니 그레이어와 헤일리 텔봇이 CNN도 약간 레포트적인 거라고 하죠. 하원은 금요일에 초당적인 방식으로 주요 대외 원조 개혁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원조를 보내고 이르면 토요일 최종 투표를 실시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례적으로 민주당 165명이 공화당 151명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법안을 지지했습니다. 민주당은 좀 빨리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공화당은 지원하면 안 된다 하는데 지금 하원 의장이 공화당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패스가 되면은 아마 그것도 이 탄핵 의장 물러나라 공화당이 또 그럴 것 같다는 얘기예요. 요게 이제 그 인터뷰하는 장면인데 뒤에 있는 아주 젊은 아가씨가 무슨 보좌관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질문하는 사람들과 답변하는 이 하원 의장을 번갈아 이렇게 이게 동영상인데 이제 한 커트죠. 왔다 갔다 보면서 열심히 뭔가 참모 역할을 하는 젊은 사람들이 역시 하원은 젊은 사람들이 해야 돼. 이 사람은 이 여자는 국회의원은 아닌 것 같지만은 우리는 잠깐 미인이면은 얼굴이 아니 눈길을 한 번 더 주게 되는 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컨 뉴스로 초당파 하원 표결 토요일 최종 표결로 외국 원조 법안 발의했다 이거예요. 다 젊죠? 이 사람은 더 젊은 것 같네. 딱 보니까 흐리게 나왔지만 동양계 국회의원인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불행이라고 얘기하면 기분 나빠하죠. 네. 그리고 다른 뉴스로는 역사의 올바른 측면을 추구하는 마이크 존슨, 우크라이나의 원조를 전달하기 위해 그의 직업을 걸고 있습니다. 하원 의장직을 걸고서 자 우리가 미국이 지원해야지. 근데 공화당은 에,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그 개인적인 뜬금없는 생각을 해봤어요. 한국도 상원과 하원을 만들면 어떨까? 그러니까 이 꼰대들이 지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은 상원은 좀 늑다들이 좀 해먹고 하원은 우리 그 젊은 국회의원들이 좀 근데 상하원 합쳐서 다 300명 하기 더 느리진 말아라. 이렇게 하면 어떨까? 외국 원조법에 반대하는 공화당은 존슨을 그 배신자라고 아마 공격할 것 같다. 상원에서 자정 마감 후 주요 미국 감시 프로그램 재승인 통과가 됐다. 어, AP 뉴스에서 보도를 한 건데 상원은 FBI가 미국인들의 데이터를 찾기 위해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후 토요일 새벽 미국의 주요 감시법을 재승인하기로 의결을 했답니다. 보면은 이게 중국의 스파이법 이거하고는 약간 다른 것 같지만은 외국 정보 감시법 702조로 알려진 프로그램을 2년간 연장할 예정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바이든은 이 법안에 신속하게 서명할 것이고, 그래서 이 제안은 미국 정부가 외국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해외에 위치한 미국인이 아닌 사람들의 통신을 영장 없이 수집할 수록 허용하는 프로그램을 갱신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은 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가하게 하는 법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거 명분은 미국 국민의 에, 그 사생활과 시민의 자유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어, 사실 저 같은 사람의 정보를 입수해 갈 정도면은 미국 국민단은 그러니까 그 중국이 다 감시사회라고 그러지만은 미국도 원하기만 한다면은 드라마 펄슨 인터레스트라는 것도 있었지만은 다 정보 입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민주국가라고 법으로서 국민들의 자유와 사생활을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어, 저 같은 사람의 제가 반미주의자라면은 정보를 입수를 하다. 아마 친미주의라 해도 우리한테 어떤 힘이 되려는지 FBI가 저에 대한 정보도 또 제가 만약 친미주의라 하더라도 입수를 할 거예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은 요거는 대중국을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은 됩니다. 자, 정치 경제 문제를 떠나서 김지수의 인터스텔라 인생 전환 극기나 포기 아닌 준비의 문제 조앤 리프먼이라고 또 넥스트라는 책을 쓴 작가인데 이 사람하고 인터뷰한 거예요. 학자에서 농부로 임원해서 작가로 이런 사람을 인터뷰한 또 그 책 내용이 있고 인생 전환 극기나 포기 아닌 준비의 문제 변화를 결정하기 전에 변화를 시작했다. 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더 넥스트 저자 조앤 리프먼 인터뷰. 그래서 쭉 그 읽어봤는데 요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읽어보고서 느낌이 오는 것은 그리고 넘어가기 전에 한마디 하면은 웃을 때 요 잇몸이 보이면 안 좋다 그래요. 동양 그 관상학에서는 천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연예인들 많이 있어요. 음, 웃을 때 위에 입만 보이지 잇몸까지 드러나는 것은 천박하다 했는데 왜 그러냐면 동물들이 그러는 거서 그런 것 같아요. 동물 같다 이렇게 좀 뭐 별 얘기를 다 하고 있네. 제가. 그래서 이 그 작가가 그 이 인생 전환의 어떤 단계를 정리를 한 게 이 사람의 어떤 그 창의적이고 히트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탐색을 한 다음에는 분투라는 단계를 거치고 그 다음에 멈췄다가 해결책을 찾는다. 이런 건데 결정적인 성공 요인은 끊기도 아닌 준비였다. 변화는 유기적이었고 변화를 결정하기 전에 변화를 시작했다. 행동으로 나섰다는 얘기인지 참 뭔 말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변화의 불꽃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바로 탐색, 분투, 멈춤, 해결의 4단계입니다. 저는 이걸 재창조 로드맵이라고 부릅니다. 요게 저같이 이제 은퇴한 사람을 위한 글이라기보다도 이 원래 그 헤드라인 뉴스에는 어 40대 자식이 제2의 인생을 원한다면 뭐 이런 어, 눈길을 끄는 그런 제목을 또 붙이기도 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단계이자 우리가 말하기 싫어하는 단계가 바로 분투입니다. 이전의 정체성을 버렸지만 새로운 정체성을 찾지 못했을 때죠. 비참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위대한 변화를 원할 때 이러한 지저분한 중간 부분을 건너뛰고 바로 탐색해서 해결책으로 넘어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 안 하고 탐색해서 해결책으로 넘어가려니까 대부분 실패한다. 이런 얘기가 되기는 것 같네요. 우리 삶이 패턴에 의해 통제된다는 말을 곱씹어볼 만하다고 김시주 작가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이 패턴이라는 것도 패러다임으로 동질어로서 인식을 해도 좋을 것이에요. 저는 끊임없이 그 원가 패러다임에서 스르프 패러다임으로 우리가 의식을 전환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메신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패턴이란 것도 그 인식의 뭔가 전환을 위해서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다음 스텝을 위해 고분투하는 한국인을 위해 실질적인 팁을 부탁드립니다 했더니 전문가를 동반자로 구하세요. 자기 혼자는 또 힘들지 않지 않느냐. 참 인생이 그러니까 혼자 쓰기에는 어렵다 이런 얘기 같아요. 이런 글들은 한참 우리한테 유행했던 성공 철학류의 책들 부류 속에 좀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약 50대 전에 인생 전환에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아 재창조 로드맵으로 만들어낸 것만은 창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겠습니다. 실패한 분들에게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생존하는 것만으로도 당신 인생은 성공한 것입니다.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 슬로프 타임즈의 주제가 생존 우선순위입니다. 뭐 인생의 전환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게 돈이 또 안 들어오면은 그게 인생의 전환이고 성공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 부를 어느 정도 가져가야 하는 게 인생의 전환이지. 저는 그 인생의 전환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한 직장에서 그냥 있다가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하던 일 연장선상에서 품질하고 환경심사원 용돈벌이로 좀 하다가 좀그 제 그 신체에 문제가 있어서 그 하드웨어적으로 그 좀 포기를 하고 은퇴를 스스로 선언해서 어, 지금 뭐 은둔 생활한다. 근데 이런 거 하는 것도 이제 은둔 생활 포기한 거지. 은둔 생활하기 진짜 어렵습니다. 에, 그 조직에서 여러 업무를 해보는 것도 인생 전환일 수도 있어요. 그 여러 가지 이 경험을 해보면서 지혜가 늘어나기도 하고 그렇게 된다고 저는 봅니다. 꼭 뭐 이 넥스트라는 책이 무슨 이 성경 같은 그런 거는 아니니까 이런 책이 있었다는 거 한번 그냥 이런 뉴스를 읽어봤다는 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르헨티나 밀레이 대통령이 자국을 위해 더 중요한 역할 모색하면서 나토 가입 요청을 했다. 아니, 나토면 유럽인데 아르헨티나는 저 중남미 국가 아니에요. 어쨌든 이 내용은 뭐 차치하고라도 지금 이 원래 그 남미가 그 카톨릭이 우세하면서 이제 레프트적인 그 또 반미 국가들이 많았었는데 세상이 이제 변하면서 어 중남미도 그 극우 정치로 슬슬 변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좌파 그 세계적인 커뮤니즘은 지금 쇠퇴하고 있는 거 아니냐. 중국도 진짜 지금 그 중국만 하고 저기 북한하고 공산주의 명맥을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세상이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국은 어떻게 해서든지 안 죽고
미국하고 대항하려고 중국의 최신 초음속 스파이 드론은 1971년 그곳에 추락한 로키드 D-21, 그냥 D-21, 10까지 넘어가면 이제 읽기가 힘들어요. 매우 닮았습니다. 벤저민 브리 멜로우 인사이더에서 있는데 로키드사가 1960년대에 중국에서 추락한 스파이 드론을 개발했습니다. 야, 그 무인 정찰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게 1960년대에 벌써 미국은 만들었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중국에 추락을 했는지, 이걸 왜 그랬냐 그러면은 B-52 폭격기가 괌의 안드레센 공군기지에서 날개 밑에 장착한 특이한 항공기를 싣고 이륙을 해서 요거를 띄웠는데, 이때는 이게 제대로 작동이 안 돼서 떨어졌는데, 이게 떨어져 가지고 파괴가 안 됐는지 그걸 흉내내서 이게 스파이 드론을 중국에서도 만든 것 모양입니다. 돈 없으면 도망 못 간다. 범죄 조직 주선으로 미국으로. 중산층 중심 급증하는 중국 불법 이민. FNN 워싱턴 지국 나카니시 고스케. 우리나라 언론 기자가 이런 거 취재한 기자는 한 사람도 없겠죠. 실제로 불법 입국한 중국인을 국경에서 직격하자 알선을 생업으로 하는 조직의 존재가 드러났다. 이게 범죄 조직이라는 거죠. 이런 비용으로 한 600만 원 준 사람도 나오고, 여기에 사두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이제 범죄, 이거 이 뱀의 대가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범죄 조직을 그 일본어로서는 사두라고 표현하는 모양입니다. 명분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찾아서 두 달에 걸쳐 미국으로. 어, 그런데 놀란 것은 중국인의 옷차림들이 깔끔했다 이게요. 멕시코에 들려서 새 옷을 다 샀다.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일본에 관광을 했다가 일본에서 다시 미국 불법 입국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급증하는 중국 불법 이민의 간첩 우려도 있다. 그런 걸 우려해서 얼굴들을 자기네들이 다 가리고 걸리면 안 되니까, 이게 이 정글을 헤쳐나온 사람들의 복장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멕시코에 도착했을 때 옷들을 돈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중산층 이상들이 이 불법 이민들을 감행하고 어, 저소득층은 중국을 벗어날 수도 없는 거죠. 우리야 뭐 저소득층이 어디 뭐 불법 이민 가고 싶은 데가 있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일본으로 가려 그래도 글쎄 어떻게 가는지 모르지만은 한국의 그 독재 정권이 싫어서 이민 간 사람도 있었죠. 옛날에 우리가 독재 정권 시절 때. 그때 이제 이 독재 정권을 그건 아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저희 돌아가신 부친께서 하시는 그때 얘기가, 아니 좀 어떻게 좀 내가 그 만주에서 내려왔지만은 어떻게 다시 어디 좀 이게 독재 정권에서 진짜 살기 어려우니까 그 독재 정권하고 그 정경유착해서 한 애들만 잘 사는 거 아니야. 어, 그러니까 이 나라를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가 없어. 자, 북쪽으로는 이제 북한한테 맡겼지. 난 공산주의가 싫고. 서쪽, 동쪽, 남쪽, 그거 다 이제 삼면이 바다인데 도망갈 길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한반도가 통일이 돼야 됩니다. 그 통일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한국에 있는 그 정권이 제대로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저소득층도 어, 월경을 할 수 있는 거죠. 두만강을 통해서 또는 북쪽으로 가는 거예요. 야, 차라리 여기서 딴 데 가도 어차피 못 살 바에야 그냥 이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다. 지금 정권 잡은 새끼들 도저히 이 정권 밑에서 못 살겠다. 나는 이 한국을 떠나리라. 그게 통일됐을 때는 좀 쉽게 떠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중국처럼 한국이 싫어서 떠나려는 자들은
이 한국을 떠나거라라고 저도 얘기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강남 좌파 애들은 좀 떠나도 될 거예요. 돈들이 있으니까. 저 같은 사람은 그냥 몸만 가지고 떠나기는 너무 억울합니다. 그냥 여기서 그냥 사는 게 나아요. 어, 그리고 욕하면서 잘못한 거 있으면 비판도 하고 그렇게 해서 뒹굴고 같이 살아야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국인들 중에서 일본인 기자가 딱 눈에 띄는 게 어, 나리타 공항에 봉지, 면세품 봉지를 들고 이 사람은 결국 일본을 통해서 불법 이민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트럼프 행정부가 연 판도라의 상자, 미에 의한 대중정책 진정한 의도란 아서 알크로버라고 홍콩 금융조사 회사의 연구원이 더 골드라인을 통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의 대중전략 3가지 핵심. 첫 번째 관점은 국가 안보를 중심으로 한 시각. 나머지는 좀 읽어봐 주시고요.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간 줄 몰랐네. 두 번째 시점은 경제학과 비즈니스의 뿌리를 둔 것으로 또 설명을 하고, 세 번째 시점이 비자유주의화를 강화하는 중국의 정치 시스템에 눈을 돌린 것이다. 결국은 같이 뭐 경제 호흡이 맞더라도 정치 체제가 틀린 경우에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지 않냐. 미국은 뭐 돈만 낸다 그러면 정치 체제 불문하고 이제까지 해 왔는데, 이런 것들이 요즘에는 이제 좀 나오는 거 아니냐. 미중은 공존할 수 있느냐? 공존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확실히 약호 죽이고 형님 안 까불게요 할 때까지 할 거다. 제 얘기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네요. 시진핑은 이전 정권보다 강한 정책을 취했는데 그냥 뭐 죽을 때까지 그냥 해라. 그러나 이제 중국 경제는 죽이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활기차고 수능성이 있는 것으로 증명된 중국의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은 낮다. 봉쇄 전략은 그래도 뭔가 무역 거래를 하면서 하긴 해야 되는데, 이 중국이 미국과의 그 거래에 대한 그 무역량이 올라가는 거고요. 이렇게 많이 올라가니까 요때 1980년대 후반 때쯤 일본의 수출 물량이 미국에 이만큼 가니까 그때부터 죽이기 시작했죠. 근데 이제 중국하고 이제 여기 2000년대 초반, 거의 중반 돼서 중국이 일본보다 이 미국에 더 수출을 하는데 더 올라오면 안 돼. 그만 죽여. 지금 그러는 거죠. 그 어저께 인용한 거지만 그래서 JP 모건의 그 제이미 다이먼 어저께 그 인용한 보도 내용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미국 정부가 그들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는 거지만은 어, 확실히 그 죽일 거 죽이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글로벌 금융자본이 이미 중국에 많이 들어가 가지고 중국 경제를 통해서 돈을 또 빼먹어야 되니까 우리나라에도 설찬이 돈을 빼먹고 있는 것으로 투자에 대한 투자 수익률을 가져간다는 뜻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음, 빈칸을 여력을 내가 만들어 뒀었네요. 감사합니다.